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내용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6장의 2절,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생명의 속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죠. 자, 오늘 수업 목차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생명의 속성과 유전 물질이라고 해서 유전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죠. 중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심 원리는 DNA라는 유전 정보로부터 m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까지 이 과정이 모든 생명체, 거의 모든 생명체에 다 유효한 이제 유전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심 원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멘델의 법칙과 유전. 그래서 유전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멘델의 법칙이죠. 멘델의 법칙을 간단하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포분열과 감소분열,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체세포 분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을 낳기 위해서 만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감수분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현대생물학과 유전치학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수업 마무리하죠. 자, 첫 번째로 생명의 속성과 유전 물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생명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생물이라고 했을 때 이 생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생명 현상의 계층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생명 현상이라는 건 결국은 본질을 따지고 보면 다 정보 처리의 산실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어버이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형태의 정보 처리가 있죠. 유전 정보 전달은 우리 뒤에서 배울 중심 원리를 핵심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 개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우리 호르몬의 분비와 이제 분비를 바탕으로 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정보 처리 산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신호의 전달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정보 처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물 개체를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정보의 흐름과 다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 내부뿐만 아니라 개체와 이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정보 처리 과정이 다 녹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생물이 이 생명 현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걸 사실은 물리화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자발적으로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이제 원자들이나 결합들이 분해되는 형태의 엔트로피 증가 과정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전부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미하게 지구로부터 나오는 열 에너지도 존재할 수 있지만은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식물들을 만들게 되면요. 식물들은 영양 물질들을 만들죠. 포도당과 같은 물질들을 광합성의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이런 생산자를 이제 먹는 초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 등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영양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당연히 또 마지막에는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는 그런 형태를 통해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시스템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작용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절작용 같은 경우도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 데머김, 네거티브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 조절을 하느냐, 어떤 원인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원인이 초래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억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당류, 아주 달달한 음료수를 막 마셨어요. 그러면은 혈액 속의 당분들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당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 당분들이 높아진 농도에 의해서 인슐린 자극을 하게 되고요.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다시 억제시키는 그런 형태의 음성 피드백을 주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조절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혈당이 증가하니까 그 증가한 혈당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형태의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 양성 대목이면 이제 계속 촉진하는 형태의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초래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게 작용을 하면서 그것을 촉진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혈액 응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혈액이 응고되기 시작하면은 그 응고된 혈액의 신호가 계속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상처나서 약간의 혈액 응고 과정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혈액 응고가 계속 양성 피드백이 일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혈액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응고되는 과정을 만들 수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 이 체내 혈액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은 진화하는 속성이 있죠. 우리 진화 현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이런 생물 다양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천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1천만 종 중에서 어떤 종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멸종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계속 종이 다양화되는,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들은 일정 정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물세포, 식물세포, 동물들끼리는 세포 구조가 동일하고 식물들끼리는 또 세포 구조가 동일하죠. 그리고 이런 대사작용, 소화나 이런 작용들이 어떤 이제 호르몬이 작동하는지, 어떤 효소가 작용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기존에는 이제 극복하지 못했던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었습니다. 당뇨병은 그냥 걸리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손발이 썩고 계속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는데요. 돼지로부터 얻어낸 인슐린을 추출해가지고 그 인슐린을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주니 환자들이 다시 혈당이 조절되면서 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돼지의 그런 호르몬과 인간의 호르몬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사 유사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전 물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유전을 담당하는 물질은 DNA다. 이걸 알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게 된 첫 번째 이 실험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폐렴 쌍구균 형질 전환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폐렴 쌍구균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피막을 갖고 있는 쌍구균이니까 구의 형태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쌍구의 형태인데 S형균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주변에 피막이 싸고 있어요. 피막이 싸고 있으니까 이제 면역 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피막이 보호막 역할을 해가지고 이 쌍구균이 계속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이제 쥐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반면에 이제 R형균은 뭐냐면은 표면에 이제 피막이 없어서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R형균은 들어오더라도 면역 작용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S형균이랑 살아있는 R형균 둘을 쥐에게 주입하게 되면은 S형균 주입한 경우는 이제 쥐가 죽는데 R형균은 면역으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어서 이제 쥐가 살아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S형균을 열 처리를 해서 죽였어요. 균을 다 살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쥐에다 주입했더니 쥐는 살았죠. 왜냐면 살균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열 처리를 해서 죽은 S형균에 살아있는 R형균을 주입해서 실험을 했더니 원래 그냥 열 처리해서 죽인 S형균도 살고 R형균을 주입해도 사는데 두 개를 같이 주입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은 쥐로부터 어떤 균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죽은 쥐에서 분명히 다 살균해서 죽인 S형균이 살아있는 형태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실험을 진행했던 학자는 분명히 여기 죽어있는 S형균의 어떤 정보가 어떤 물질이 스며들어와서 R형균에 가니까 R형균이 이제 복제되는 과정에서 S형균의 유전 정보를 받아서 뭔가 피막을 갖고 있는 S형균, 피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형질 변환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했죠. 그 이후에 도대체 죽어있는 S형균으로부터 나온 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DNA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은 이제 이 후속 연구로 진행된 것이 S형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어있는 S형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질들 중에 어떤 물질이 있을까 고민을 해서 혹시 포도당이냐, 단백질이냐, RNA냐, DNA냐 여러 가지 물질들을 후보로 두고 각 물질들을 제거하는 분해 요소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형태, 이 마지막 실험 상황에서 포도당을 분해해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RNA를 분해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단백질을 분해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DNA를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으니까 역시 쥐가 계속 살아있는, 실험 결과는 다르게 쥐가 살아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DNA를 분해한다면은 그 DNA 정보가 사라지게 되고 DNA가 정보 사라졌는데 더 이상 S형균이 살아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원래 넘어왔던 그 유전 정보가 DNA 형태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되죠. 그 이외에도 또 어떤 실험이 진행되냐면은 허시와 체이스의 이제 파지 실험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박테리오 파지입니다. 이 박테리오 파지는 이제 이 대장균을 이 박테리오 파지가 딱 자기의 숙주로 삼아가지고 이 대장균의 본체를 이용해서 자기 안의 박테리오 파지가 자기 유전 정보를 뿜뿜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숙주로 삼아서 대장균을 터뜨리면서 박테리오 파지를 복제하는 어떻게 보면 대장균의 살인자 같은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이 박테리오 파지에 어떤 처리를 했냐면은 박테리오 파지 안에 DNA가 존재하는데 이 DNA 안에 구성 요소인 인을 반사성 동위원소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DN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출을 할 수 있게 되죠. 반사성으로 표지해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박테리오 파지 단백질 껍질을 이제 방향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유전 물질이 DNA냐 단백질이냐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대장균 안에서 이제 열심히 번식해서 튀어나온 자손들의 정보를 보니까 이 대장균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박테리오 파지가 대장균에 쏙 붙으면서 자신의 어떤 유전 물질들을 대장균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입하는 형태가 DNA라는 것이죠. 반대로 단백질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제 표지를 하고 그리고 1년의 실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박테리아에 어떤 유전 물질을 집어넣은 후에 분리되더라도 여전히 단백질은 박테리오 파지에 원래 남아있더라. 그래서 단백질이 아니라 DNA가 결국 유전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DNA가 이제 유전 정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제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보가 이런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도 뭐가 작용한다? 단백질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오른쪽 그림 같은 걸 보시면은 DNA 종합 효소라는 게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효소는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를 중합하는 효소, 즉 단백질이 DNA를 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지만은 조금 더 DNA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첫 번째 DNA 분자 구조, 뉴클레오타이드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우리가 하나의 글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 이중 나서는 이런 글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는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라고 보면 되죠. 조금 더 DNA 분자 구조보다는 조금 더 큰 형태, 뉴클레오타이드보다는 더 큰 형태가 됩니다.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에 대한 책이면은 인간의 유전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로부터 유전자, 뭐 등등등을 거쳐서 점점 더 커지는 유전 물질들이 이렇게 세포 안에 핵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DNA가 어떻게 단백질로 번역되는지 그 중심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자, DNA라는 유전 정보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런 단백질들로 이제 번역되는 과정은 크게 이제 전사와 번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사와 번역은 유전자가 갖고 있는 그 형태랑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개체의 이런 피부나 눈 색깔 같이 이런 형태 표현될 수 있는 표현 형태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DNA라는 유전 정보가 존재하고요. 이 DNA는 근데 핵에 갇혀 있죠. 근데 이 핵에 갇혀 있어서 이 DNA가 마음대로 이 핵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공간은 이 세포 밖에서 합성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DNA의 유전 정보를 이제 세포 밖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녀석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준 녀석이 바로 RNA,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신저 RNA, mRNA가 됩니다. 그래서 이 DNA의 유전 정보를 mRNA가 열심히 받아쓰기, 베껴쓰기를 해가지고 복제를 쭉 해오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이 mRNA는 세포 밖으로 왔다 갔다가 좀 자유롭거든요. mR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세포 밖으로 나가서 있으면은 이제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와가지고 mRNA의 유전 정보를 읽어가면서 단백질을 하나씩 즉 아미노산을 하나씩 붙이면서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베껴 써가지고 mRNA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전사라고 부르고요.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이 m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왜 번역이냐면은 mRNA가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의 코돈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암호 해독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걸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설명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전사, 트랜스크립션, 이것은 DNA 정보를 이제 베껴가지고 RNA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전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게시죠. 게시 코돈이 있으면은 그 게시 정보에 따라서 이 RNA 중합효소가 이제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전사를 쭉 시작합니다. 이제 베껴쓰기 준비 시작 띵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장은 이제 RNA 중합효소로부터 DNA랑 딱 유전 정보가 맞는 상태로 RNA를 합성하는 그런 형태를 결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끝났으면 이제 종결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은 아까 봤던 RNA 정보를 이용해서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중합체, 그리고 단백질 전 단계 이것들을 합성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mRNA가 갖고 있는 그런 코돈에 따라서 그 코돈에 맞게, 암호문에 맞게 아미노산을 잘 붙여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이 없는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전사랑 번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세포 핵이 없기 때문에 DNA랑 RNA랑 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진핵세포, 즉 핵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 핵 안에만 DNA가 존재할 수 있어서 이 DNA로부터 RNA를 합성하고 이 RNA가 세포 밖으로 스며나오고 스며나온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전사랑 번역이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고 영상으로 이 실제로 유전자 정보로부터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완벽한 사진 영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그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증해가지고 만든 영상이라서요. 보면 꽤 신기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sections of RNA.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Transfer RNA molecules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The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멘델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멘델의 법칙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이 멘델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이죠. 일단은 우성과 열성의 개념부터 먼저 아셔야 될 텐데, 우성과 열성이라는 것은 첫째, 다른 형질의 완두콩을 교배했을 때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같은 형질이라 하더라도 다음 자손에게 이 각각의 유전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 이제 표현형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표현형을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완두콩 실험, 멘델이 실험한 경우에는 이 어버이 세대에 둥근 완두콩이 우성 성질을 띠고요. 쭈글쭈글한 완두콩이 이제 열성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우성 성질을 띠는 부모와 이제 쭈글쭈글한 열성 성질을 띠는 부모를 교배를 시키면은 이렇게 잡종에서는 분명히 두 개의 유전 정보를 모두 갖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근 우성의 성질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잡종 1세대로부터 잡종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리의 법칙과 독립 법칙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잡종 1대에서는 이렇게 우성 형질 R 둥근 형질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성 형질 쭈글쭈글한 형질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자, 그래서 둥근 유전자 하나, 쭈글쭈글한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지만은 둥근 유전자가 이제 우성 성질이기 때문에 겉보기 표현형은 둥근 형태의 완두콩을 갖게 되는데요. 이 잡종 1대를 자가수분, 그러니까 그 똑같은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얘네를 어버이 세대로 삼아서 자손을 만들게 되면은 이 둥근 유전 정보랑 둥근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R이 나올 수 있고, 라지알, 그 다음에 잡종 1대 똑같이 라지알, 스몰R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 유전 정보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스몰R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완두콩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오류가 하나 있죠. 그림에서 천재학습대까지 지금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무엇이 오류인지 적어주시는 게 우리 질문 과제 하나의 깜짝 퀴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는 오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법칙을 보게 되면은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유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립형질은 서로 다른 형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모양을 결정하는 R이라는 유전자, 라지 R이 우성이고 스몰 R이 열성이죠. 이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랑 색깔을 구성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지 Y가 노란색이고 스몰 Y가 초록색입니다. 즉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데요. 이 둘은 각자 자기를 따로따로 이제 유전이 일어나는 거지 서로 교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종 1대를 이제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둥근 모양과 쭈글쭈글한 모양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2개 곱하기 2개를 해가지고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왔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아까 모양으로 형태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똑같이 색깔의 경우에도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4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경우의 수가 독립의 법칙이 적동하기 때문에 둘을 곱해가지고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이 멘델 법칙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형태로 정말 이 둥근 모양과 쭈글쭈글한 모양이 완벽하게 우성과 열성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완전 우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완전 우성도 있지만은 불완전 우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완전 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성과 열성 유전자가 같이 존재할 때 이게 완벽하게 우성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불완전 우성이라고 불러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붉은색 꽃과 흰색 꽃을 같이 만났을 때 잡종 1대가 이제 중간 형태의 색깔을 그냥 분홍색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은 빨간 게 우성이냐 하얀 게 우성이냐 좀 애매하죠. 이런 형태가 이제 불완전 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 우성은 이제 이렇게 이형 접합체가 우성 및 열성 두 대립형질의 중간의 표현형을 갖는 경우, 아까 빨간 꽃과 하얀 꽃을 섞었더니 핑크빛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불완전 우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재미난 게 이제 공동 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대립형질이 자손해서 표현형이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홍색이 그러니까 중간 어둠에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공동 우성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공동 우성이 이제 혈액형의 AB형이 되죠. BB형, AA형이 같이 이제 자손을 낳게 되면은 A 유전자 하나랑 B 유전자 하나를 갖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자손은 A, B를 모두 갖고 있는 AB형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동우성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도 당연히 이제 멘델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아까 혈액형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전병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유전병, 그러니까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전병 같은 경우는 열성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치명적인 유전병이 우성이라면은 단 하나의 유전자만 갖고 있어도 발병을 하기 때문에 개체가 죽어서 그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만약에 치명적인 유전병이다 그러면은 그 유전병을 갖고 있는 유전자는 이제 열성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병의 원인이 되는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서 이제 형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나중에 자손을 낳았을 때 낮은 확률로 이렇게 치명적인 유전병을 전달하는 그런 개체가 이제 보인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유전병 자체가 좀 늦은 나이,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제 번식이나 생체 생활을 다 하고 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유전병도 우성인 유전자로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팅턴 무동병이나 알츠하이머는 유명하죠. 이런 병 같은 경우는 이런 유전 정보가 우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은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전자 풀에서 제거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클론을 만든다, 그러니까 복제를 한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오래된 세포들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세포들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똑같은 세포들을 이제 복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복제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핵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염색체가 이제 복제되어서 서로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복제되는지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세세포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단원의 핵심은 이제 감소 분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유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니까요. 부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데요. 물려주는 방식은 크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습니다. 무성생식은 이제 성별이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 생식이고, 유성생식은 이제 성별이 있는 거죠. 같은 개체를 하더라도,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암컷과 수컷 같이 이렇게 성별이 나뉘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으로부터 똑같은 유전 성질을 전달받는 클론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분열법 같이 체세포 분열이 곧 이제 이렇게 자손을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는 녀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합법 같이 약간의 작은 돌기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형태도 다 무성생식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근데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과 수컷의 그 생식세포가 절반의 유전 정보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자손을 만드는 것이 유성생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유성생식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변이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감소 분열을 통해서 딸세포를 만들고 이 딸세포가 서로 다른 개체들끼리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간 같은 경우는 총 46개 유전자 정도, 그러니까 23쌍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절반은 아빠한테서 오는 거고 절반은 이제 엄마한테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쌍의 유전자가 아빠한테서 올 수도 있고 엄마한테서 올 수도 있으니까 한 1번 유전자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총 몇 개 있어요? 23쌍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3쌍이 모두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즉 아빠로부터 온 유전 정보랑 엄마로부터 온 유전 정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의 경우의 수는 총 2의 23승계가 됩니다. 2의 약 800만 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유전자를 변환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절반의 유전 정보씩 섞어주는 경우의 수만 만들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유전적 변이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감소 분열 과정에서 뭐도 일어나냐? 교차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빠 유전자 절반과 엄마 유전자 절반을 합쳐가지고 이제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빠 유전자랑 엄마 유전자가 그냥 이제 한 쌍씩 정보를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끼리도 서로 잘리고 교차해가지고 하나의 1번 유전자 안에서도 일정 부분 유전자를 교환하는 그런 교차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1번부터 23번까지의 유전자만으로도 800만 가지 경우수를 가지는데 이 안에서도 또 교차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전 정보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경우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유전성식은 굉장히 유전자 변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생물학과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실 현대생물학이라고 하면 가장 각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인데요. 이 크리스퍼는 어떻게 나온 기술이냐면은 어떤 세균들 중에서 독특한 세균들 중에 하나가 어떤 외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이제 세균이 자체적으로 DNA를 조각내는 그런 효소를 발동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복제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방어 면역 기작이 있습니다. DNA를 막 싹둑싹둑 잘라버리니까 아무리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그 바이러스가 제대로 복제도 못하고 그냥 사멸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DNA를 절단하는 이게 세균에서는 면역세포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이 원리를 과학자들이 다르게 연결한 거예요. 이게 혹시 이 기술을 잘 응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유전 정보만 딱 잘라서 떼내고 내가 원하는 유전 정보를 떼낸 새로운 유전 정보를 거기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치료나 새로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항의를 하고 있죠. 이 기술이 워낙 핫한 기술이다 보니까 발견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단기간에 발견된 직후 노벨상을 받는 경우가 최근 현대의 과학에서 굉장히 드문데요. 그 정도로 지금 파급력이 높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유전자 편집하기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부모가 전부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손을 낳게 되면 무조건 청각장애를 갖는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 모두 갖고 있는 이 정자랑 난자를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 돌연 변이를 딱 잘라가지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잘라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체된 정자랑 난자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태아를 만들게 되면 그 아이는 청각장애가 없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병을 제거해주는 좋은 기술로서 예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좀 IQ가 높은 아이를 낳고 싶어. 그러면은 유전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IQ가 높게끔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윤리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실험 중에 굉장히 섬뜩이라고 해야 될까요? 놀라운 연구 중에 하나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원숭이에게 한번 그 유전 정보를 딱 잘라가지고 인간 유전자를 넣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어떻게 바뀔까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영상을 우리 310이 잡학지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이 투구한 원고를 바탕으로 310이 잡학지식이 재구성해 제작한 컨텐츠임을 알립니다. 사람도 동물에 속하지만 사회 통념상 구별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에는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인간에게만 고유의 마법 같은 기운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인데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똑같은 생명 설계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계도에서 어떻게 인간만이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된 걸까요? 혹시 두세 살 때의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대의 아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본 적이 없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해당 나이대의 아이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 자신을 3인칭화해서 부르곤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교육한 것도 아닌데 이러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인 자아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아가 형성되면서 나와 주변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인 심피질이 급속히 발달하는 순간인데 만약 심피질이 발달하지 않고 사라진다면 자아도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시로 노인성 치매 환자의 경우 심피질이 파괴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목할 점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으로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즉 심피질이 우리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간만이 전체 뇌 부위의 80%를 심피질이 차지하고 있고 뇌 주름도 자글자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심피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약 50만 년 전 우연히 돌연변이로 얻게 된 ARHGAP11B라는 유전자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가진 유전자로 2015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만 있으면 태아 상태일 때 심피질을 급속히 팽창시킬 수 있고 뇌 주름도 자글자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를 다른 동물에게 삽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실험 동물은 쥐였고 두 번째 실험 동물은 패럿이었습니다. 점점 고등 동물로 확장해서 유전자 삽입을 시도한 것으로 결과를 보면 심피질이 급속히 팽창했고 뇌에 주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모세디라고 하는 신세계 원숭이의 수정란에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이 유전자를 삽입해봤고 그 결과가 2020년 6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숭이 태아의 뇌세포가 일반 원숭이 태아의 뇌세포보다 2배 이상 급속히 팽창했고 뇌세포 숫자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뇌 주름도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등의 변화가 관찰됐는데 겨우 유전자 하나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자 과학자들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원숭이가 태아 상태일 때 중절시켜버림으로써 즉각 중단됐습니다. 다만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한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린 것입니다. 만약 유전자를 조작한 원숭이가 중절되지 않고 태어났더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 진행에 앞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인간의 호기심과 이윤 추구를 위해 어디에선가는 금기를 깨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영상을 보셨나요? 이런 연구를 접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실 과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과학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런 연구 윤리라든지 수많은 상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했고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과학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를 작성해 주시고 이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년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